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농어촌에서 작업 준비하는 분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라는 게 그 어떤 분야보다 농사와 어업 종사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며칠간 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니까 단단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기상과 기후 빅데이터도 농업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주산지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작 활동 계획을 세울 때 또 작물 거래 시기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죠. 개인 경험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고령화된 농업계에서도 청년들의 스타트업 소식과 함께 데이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IT 브리핑 시간에 관련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은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죠. 일찍 피기에 조매, 추운 날씨에 핀다고 동매, 눈 속에 핀다고 설중매라고 하고요. 색에 따라 희면 백매, 붉으면 홍매라고 부릅니다. 어울려 지내던 긴 세월이 지나고 홀로 이 외로운 세상으로 나가네. 친구여 그대 가는 곳 사랑이 있어 좋으니. 2월이면 대학 가는 졸업 시즌인데요. 특히 80년대 대학가 졸업식에서는 이 노래가 자주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포크 듀오 해바라기의 노래, 그날 이후 가사에도 담겨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돈군, 전라남도 광양시가 이 꽃으로 유명한데요.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청하게 꽃을 피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매실나무의 꽃,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고난은 희망을 안겨주니. 꽃 피어난 화원에 찾아오소서.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점점 더 극단적인 기후 상황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 서부는 네. 최악의 가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문 학회지인 자연기후변화에 기고한 글인데요. 미국 서부 지역이 가장 심각한 대가뭄을 겪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 혹독한 가뭄을 예외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가뭄으로 인한 극한 상황을 아마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가 대가뭄을 72%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존 강수량의 10분의 1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기록상 8번째로 건조한 1월 달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역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파크 윌리엄스 미 UCLA 기후과학자는 대가뭄을 끝낼 수 있는 평균 이상의 비와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가뭄은 한 해 비가 오는 곳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도 심각한데 예측도 네. 좀 어둡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래서 그런지 영국과 미국은 수직 농장이 지금 네네.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투자도 좀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경지 면적이 줄고 있고요. 인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농경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직 농장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1억 2,100만 달러의 투자금 확보한 미국의 수직 농장 기업인 업워드 팜스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세계 최대 수직 농장을 건설하고 내년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그 수직 농장 규모는요, 평수로 따지면 7,000평이 넘고 매년 3억 8천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6,900평 정도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미국인 1억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수직 농장 기업인 버티컬 퓨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41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요.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1,622억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립자인 제미 버로우즈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용도를 포함해서 영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농산물만 해도 잠재적으로 60억에서 8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수직 농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통업체들도 이렇게 수직 농장에 대한 투자, 생산물 구입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마트는 지난달에 수직 농장 기업인 플랜트에 투자하고 이 기업이 생산한 이태소를 자사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온라인 슈퍼마켓 기업인 오카도는 1,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76억 원 정도를 들여서 미국의 수직 농장 기업인 80에이커스 팜과 관련 산업에 투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는 수직 농장 기업인 다이렉트 프로듀스 서플라이에서 딸기를 공급했습니다. 한편 수직 농장은 소비자와 떨어진 넓은 면적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비되는 장소 인근에서 좁은 면적을 활용해서 농장을 수직으로 증축하고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배송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더 적은 물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월마트나 테스코는 벌써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또 판매까지 할 예정이군요. 네. 네. 자, 아보카도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이 멕시코 아보카도 수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측 얘기로는 현재 파견된 미 당국 검수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농업부는 미국 농무부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생산되는 아보카도 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부는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에서
아보카도 검수 작업을 하던 미국 관리 중 한 명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서 미국 농무부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허용한 이후에 자국 아보카도 농가를 외래 감염병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를 통과한 아보카도만 수입하기 때문에 검수를 중단한다. 이 얘기는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는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이고요. 멕시코산 아보카도 중에서 미초아칸 그 아보카도만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아보카도 8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검수관이 협박을 가한 사람 누구인지 또 그리고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아보카도 생산 과정에 이제 뭐 범죄 조직이 뭐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요. 할리스코 신세계 카르텔 그리고 연합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들이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곳이라고 하고 멕시코 내에서도 강력범죄가 잦은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곳 농가들이 녹색 황금으로 불리는 아보카도 생산과 수출로 큰 돈을 벌자 범죄 조직들이 농가에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네. 카르텔 조직원들은 아보카도 농가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납치 등의 범죄도 일삼는다고 합니다. 이 카르텔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자경대를 만들어서 총을 들고 농장을 지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에도 미국 농무부 검수원이 협박을 받는 일이 벌어졌었고 당시 미국 정부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바로 검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레는 슈퍼볼 시청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슈퍼볼 과카몰레 쓰일 멕시코산 아보카도는 일찌감치 수입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슈퍼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던 멕시코 아보카도 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통해서 미국계 아보카도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아보카도 인기가 올라가면서 미국이 상시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아보카도 물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량을 전년 대비 무려 207% 늘렸다고 하는데요. 수급 불균형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작년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멕시코 아보카도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멕시코 내 주요 생산지 기온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비가 또 적게 오고 그래서 작황이 나빠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이 소비하는 아보카도 90%를 공급하는데요. 전 세계 아보카도 공급의 45%를 멕시코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 노급계에 따르면 지난달 식량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35.7포인트로 전월 대비 1.1% 올랐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관계자는 식량을 비롯해서 에너지, 각종 필수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정 물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꼭 아보카도여서가 아니라 이게 돈이 되니까 범죄 카르텔이 몰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는 참 그 범죄 조직 척결에 이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이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농업 분야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라고요. 네, 뭐 이제 2022년이 들어왔는데 이 빅데이터 기반의 국내 농업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흥미로운 게 농업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원래 뭐 공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던 창업가들이 최근에 이제 농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깨지고 있고요. 뭐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뭐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뭐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이 농업에 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요 얘기 계속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설 전에 그 농업 스타트업 한 곳 소개를 네네네. 받았었는데 투자가 계속 또 되고 있나 보죠. 네, 그때 설명드렸던 회사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업을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고 국내 기업인데 세계 농산물 데이터를 한 곳에서 맞아요. 수집하는 게 이제 불가능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농산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만 뭐 월 평균 30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쓰고 있고 9만여 개의 기업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올 1월을 그 중순에도 한 번 더 투자를 받아서 누적 투자가 지금 1,000억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야, 그 현지에도 사람을 파견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돈이 또 쓰여서 그렇죠, 더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겠네요. 오늘 얘기해 주실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국내 농업 그 스타트업 하면은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사이즈나 볼륨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1,000억 얘기 드렸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누적 투자가 2,100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회사에서 만든 매출이 1,000억 정도예요. 와. 네, 그리고 올해는 한 5,000억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농업 그리고 한 5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 이 정도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급성장 중이네요. 네, 국내 회사 그린랩스라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이른바 이제 국내 농장 경영하시는 분들의 포털. 뭐 옛날 우리가 뭐 N땡 아니면 뭐 D땡 이런 식으로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는 곳. 네,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작물 재배 컨설팅도 하고요. 농장 환경 정밀 제어를 이제 하는 작물의 생육 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유통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야.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예를 들면 농업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돕는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내가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얼마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네. 뭐 기존에 있었던 비닐하우스 뭐 직거래를 해서 내가 농장을 뭐 인수한다든지 뭐 심지어 이제 전국의 뭐 농약 정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좀 얻기 어려운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름아름 얻어야 되는 좀 비대칭성이 있었던 정보들을 하나의 포털에서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만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가가 한 50만 곳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 농가 규모가 한 100만여 곳으로 지금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 편리하니까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도 있겠네요. 창업자가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인가요? 여기도 좀 특이해요. 뭐냐면 일단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네. 지금 42살인 이제 신상훈 대표라는 분인데 처음에 또 5년 동안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또 일을 했습니다. 전기공학부 나와서.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IT로 갔는데 또 처음 가서 한 게 농업 분야가 아니고요. 전자책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또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남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네, 또 창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앱을 한 300만 명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봤더니 농업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일단은 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늦어서 혁신에 대한 성과가 크게 나타날 분야가 어딜까를 고민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이런 농업과 IT 플랫폼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야, 이 신 대표도 곳곳에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분인가 보네요. 네, 이것저것 막 해보시고. 네. 이런 그 이력을 가진 분이 농업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네. 어떤 그때를 어떤 기억으로 회상을 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좀 인터뷰를 보면 예. 본질적으로 IT 서비스나 농업 데이터 서비스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뭐가 됐든 결국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부터 고민을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사람이 모이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의 이제 기본 구조고 어떤 제품을 제공하느냐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 본질이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분야가 농업이라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의사 결정 도구를 데이터 기반의 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IT 서비스랑 성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단지 뭐 사장님 지금은 농산물을 이렇게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 팔듯이. 그리고 지금 팔지 말고 일주일 뒤에 파세요. 농약은 이런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그에 따른 코멘트를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다른 비즈니스와 이제 농업에서의 서비스가 좀 결을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조언까지 들어오는군요. 네네네.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온 게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농업은 상대적으로 좀 진짜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개념도 있었고 시도했던 분야들도 많습니다. 그랬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농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판매까지가 좀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가 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의 데이터화가 돼 있긴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나 파편화되어 있었지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화하겠다는 기업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걸 다 했던 이유가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식품 산업이 농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나머지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장한 곳들을 보면 이른바 신선식품, 그러니까 유통에 중점을 두고 이 온라인화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근원에서부터 끝까지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쭉 이제 따라가 본 거군요. 이제 네, 빨리빨리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생산 단계까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은 이렇게 한 5년 만에 급성장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네. 초반에 초반에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하는 센서, 것까지 카메라.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스마트팜의 운영 체제가 OS라는 거 하는 걸 농민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구글의 그렇죠. 운영 체제를 넣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개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 체제가 좋아야 그래야 이제 기계도 향상이 되죠. 아무리 삼성이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운영 체제가 안 좋으면 별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런 그것도 나눠지는 게 기계가 있고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기존에 농기구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무슨 시스템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혹은 그런 것들이 얼마큼 개선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식이 없었던 거죠. 경험이. 그렇죠. 생각할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이제 기계들을 바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 체제가 잘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작물들의 온도를 최적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의 이해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운영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맞는 또 기계들이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어느 정도 있었는데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초반에는, 2년 정도 네. 그리고 2년 정도 입소문이 퍼지고 신뢰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도가 올라갔고요. 또 반대로 이 팀 역시, 그러니까 이 회사 역시도 농업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한다고 해도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년 정도 그 회사에서도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장에서 구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겨서 그걸 갖고 농산물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모든 걸 온라인화하는 이런 그림을 오히려 창업 이후 2년 이후에 그렸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정말 빨리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서비스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해외를 생각해 보면 소규모 농가보다는 좀 대형 농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초대형 기업형 농가에 대한 솔루션은 많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라는 곳은 반대로 또 없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기업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역시도 또 파편화, 생산 쪽 따로 유통 쪽 따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통합해서 글로벌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 2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면서 뭐 이른바 K 스마트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술들을 세계로 이제 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또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매출이 1,000억 정도 잡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민들에게 무슨 제공료, 구독료를 받는 건가요? 이제 몇 가지 서비스로 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 운영 체제 있잖아요. 그 운영 체제로 농산물을 짓기 때문에 첨단 농장 시스템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구독형으로 하고 있고 운영 체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가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B2B 거래,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도매시장 같은 역할을 또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농산물 구매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랑 연결하는 일종의 구매 플랫폼까지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2020년 말부터는 탄소 사업을 또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탄소에 대한 거래들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농축산물을 생산할 때 탄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향후에는 큰 솔루션이 될 거고 이 절감한 양만큼을 갖고 반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까지도 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이제 유통하거나 솔루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림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한파가 다시 찾아왔는데 바람까지 강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8.2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수준입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한파경보, 수도권, 충북, 경북 등에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는 0도, 대구는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 서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에 눈이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는 보이겠고
있고 또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호남 서부에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기 남부에도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177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치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오늘은 확진자가 더 폭증해서 9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 중환자 수도 314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61명이나 나오면서 전날에 비해 2배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그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 방송에 출연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협조 없이 현재 상황을 끌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을 언급하면서 이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 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의료 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당장 이 계절 독감이나 감기처럼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식당 등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라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백신 패스를 위한 QR코드 활용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했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출발지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 의원의 정책이라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내렸던 일을 꺼내들면서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과 대비시켰고요. 이 대전을 거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네, 자신을 국민이 키운 후보라고 표현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후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가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줄곧 정권 교체에 맞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도, 집값도, 일자리도 실패했다라고 규정했고요. 이 상대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전에서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대구에서는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다며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치 신인인 만큼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근데 윤 후보 공약집을 보니까 여성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사법 분야 공약 보도자료에 이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경찰관이 오똑해 하면서 범죄를 외면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오똑해라는 표현이 그 여성 경찰관이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말만 남발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여경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앞서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오똑해 하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이 여성 혐오라는 지적을 받고 글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여야 3당은 윤석열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쪽에 집중을 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 관련 질문에 제안 이후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밝혀달라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홈런 치는 4번 타자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과학기술과 세계 흐름을 알아야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내수용 법률가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세차에 타고 있던 선거운동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안철수 후보 공식 유세 첫날 그 유세버스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이었는데요. 이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 A씨와 당원 B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유세를 기다리면서 차량 내에 자가발전 장치를 돌렸고요. 이 과정에서 장치 결함으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자,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찾았다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전북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불평등 성장과 승자독식 사회를 낳은 양당 정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의 부끄러운 선거라면서 이 도덕성이 최악인 양당 후보와 이 가족의 불법과 탈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신변보호를 받던,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차고 있던 여성이 살해상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네, 그제밤 10시 12분쯤 이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도 피습을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이 피해자는 그 양천경찰서에 범인을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고요. 이에 경찰은 그날 오후 피해자 가게에 있던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조치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고요. 누르는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이 스마트워치를 눌렀고요. 이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만 이미 범행은 벌어지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편 가해자는 어제 오전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양육하던 조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고모가 긴급 체포됐군요. 네, 그제 저녁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살 난 여자아이가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 곳곳에서 이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제밤 그 아이의 고모인 41살 여성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전날 밤 아이 고모가 훈육을 이유로 이 5살 조카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고요. 이 사망 당일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수개월째 고모의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고모는 체포 당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현재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고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인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받아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좀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뉴욕에서 30대 여성, 한국계 여성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따라왔고 집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살해했는데요. 뉴욕 경찰은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려서 이 한인 사회에서도 이 범행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